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거시경제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는 처음에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거시경제학은 수평축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을 먼저 어떻게 결정하는가. 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기초 개념이 주입과 누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튜브 생각하셔야 되죠. 이렇게. 네, 튜브가 있으면 물이 쫙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누출이 뭐예요? 그쵸? 여기 튜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저축 누출이고 정부의 텍스 누출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거 수입 누출입니다. 주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주입이고 정부 지출 주입이고 수출 주입입니다. 그 정도 봐주세요. 누출은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주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 이거를 우선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튜브 안에 물이 얼마나 흘러가니 그거요. 먼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GDP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개념 보시면 모든 재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합해서 경제 전체 생산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속지주의입니다. 한 나라 국경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예요.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중간재는 제외됩니다. 왜냐면 이게 생산된 모든 시장물 생산 가치 할 때 중간재까지 포함시키면 이중계산 되는 거죠. 중간재는 제외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시장에 거래가 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바로 밑에 문제점 보세요. 주부의 가사노동이라든가 여가 같은 것들은 포함이 안 돼요. 가사노동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경제 규모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되는데 요거는 포함됩니다. but 이런 건 포함 안 되지만 but 거기 나와 있는 바로 위에 보세요. 농부의 자가소비, 농부가 생산한 쌀 있잖아요. 귀속 생산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요. 귀속 생산물은 포함이 되고 귀속 임대료 이것도 포함이 되고 정부의 생산물 포함되고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NDP 순생산은 GDP에서 고정 자본 소모 그것도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DP와 관련해 가지고요 개념과 측정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명목 GDP랑 실질 GDP 있죠. 네, 이거는 많이 연습했어요. 계산도 하셔야 되고 명목 GDP와 실질 GDP 네, 요 개념 두 개 나눠서 좀 봐주시죠. 자, 명목은요 당해년도, 실질은요 그 기준년도 그걸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명목 GDP를 얘기하려면 P1, Q1 이렇게 되고요.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해요. P0, Q1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간에 비교를 해보면 뭐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비교 연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요걸 나타내는 게 GDP 디플레이터. 요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재 GDP랑 실제 GDP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서 할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 측면에서 나타내는 국민소득 이쪽에 지출 측면에서 나타내는 국민소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배 측면에서 나타내는 국민소득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GDP가 같다. 이게 바로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법칙.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생산 국민소득은 아시겠지만 생산 이거 뭐 여기다 쓸까요? 생산 이거 나타낼 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생산물 아니면 거기요. 부가가치 있잖아요. 밸류가 더해지는 거 부가가치의 합. 거기다 이제 고정자본 소모는 이제 감가상각돼서 마모가 되는 거죠. 우선 그건 없다라고 칠게요.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이다라고 하면 자 분배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노동과 자본 그리고 뭐 토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죠. 이자, 자본에 대한 대가, 그다음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 그 다음에 이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고정자본, 소모라든가 간접세, 세금 이런 것들도 포함되긴 하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C,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갈게요. 자, GNI는요, 이제 GDP와 같이 비교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GDP는 도메스틱이잖아요. GNI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요 GDP랑 같이 비교해서 G, N, I. N이 거기 보시면 내셔널이니까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속인주의가 되고요. 속인주의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P는 프로덕트잖아. 생산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인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 조건이 차이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교육 조건 때문에 P와 I가 달라지는데 교육 조건이 개선 시 당연히 GDP보다는 GNI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 그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요. 국민소득 전체 측면에서 누출과 주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저축은 뭐다? 저축은 튜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출이고요. 투자는 뭐다? 튜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입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죠. 저축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경제 전체 총 저축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축은 어떻게 되냐면 Y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빼요. 거기다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간 저축이고요. T-G 해가지고요. 여기 더해주면 빼주기 더해주고 이렇게 되죠. 얘가 뭐라고요? 민간 저축입니다. Private. 자, 얘 어떻게 돼요? 정부 저축입니다. Government에서 G라고 쓸게요. 이게 뭐다? 거기 나와 있는 총저축 그냥 S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축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금에 대한 공급에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는 거예요. 자금에 대한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투자는 거기 보시면은요, 기업의 자본재 구입액이야. 그래서 이 투자에 속하는 영역, 투자에 뭐가 포함되는가 보셔야 되는데,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거야. 자본재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의 신축주택, 이것도 소비 같아 보이는데 투자입니다. 가계가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거예요. 주택 투자 해가지고 투자에 속해요. 재고도 우리 투자로 봅니다. 재고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된 투자는요, 이게 자금의 수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봐주시고, 이게 같은 거예요. 저축과 투자하면 요거랑 I가 똑같게 되는 거 우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I랑 같아질 때 여기가 보시면 균형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음영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수출 빼기 수입을 더 집어넣으면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 이 개방경제 하에서는 이게 포함되고 폐쇄경제 하에서는 얘를 빼도 되겠죠. 얘는 개방경제시, 경제를 고려시.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에다가 딱 준 다음에 거기다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균형값을 찾는 거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국부 넘어가시죠. 자, 다음에 이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좀 학파별로 좀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전학파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 여러분 고전학파의 특성을 먼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징 또는 기본 가정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세이의 법칙입니다. 고전학파 기억이니까 공급을 중시 여겨요. 자, 생산, 공급 이걸 중시 여기는 거죠.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세이의 법칙이에요. 말하세요 법칙이죠. 다음에 자,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노동자들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뭐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폐 환상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을 아주 똑똑해서 완전 예견한다. 약간 이상적이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똑똑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너 똑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노동자가 기업뿐만 아니라 실질 임금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임금 아니겠습니까? 실질 임금에 대한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 공급이니까. 자, 가격이 신축적이어서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하고요. 화폐 수량설 기억나시죠? MV는 PY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 이게 화폐 공급이고 이게 화폐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 GDP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런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 GDP는 여기는 명목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고전학파는 화폐 중립성 이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화폐 수량설인데 화폐 중립성 더 추가할게요. 아니면 고전적 이분성. 고전학파 입장에서 봤을 땐 화폐 시장과 실무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GDP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생산함수에서 결정돼.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노동시장에서 이 그림 떠오르십니까? 자,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되는 노동량을 결정하고요. 고용되는 노동 투입량을 결정하고 여기서요.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는 것이죠.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쵸. 노동이 딱 결정되면 그 노동에 딱 맞는 생산함수가 결정돼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가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림 이거 떠오르십니까? 예, 거기 뭐 따로 있지는 않은데 노동에 대한 실질 임금이에요. 그래서 명목 임금을 P로 나눠준 실질 임금이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의 수요 뭐죠? 기업의 MRP예요. MRP. VNPL.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공급. 이게 여가 노동 간에 결정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우상향하게 그렸습니다. 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일을 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완전 고용 하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고요. 그럼 여기 생산함수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Y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오게 되면 이렇게 생산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의 노동에다가 자본. 노동의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K는 여기 없죠. 노동이 완전 고용하에서 이렇게 결정되면 거기 대응되는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결정돼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바로 밑에 AS 곡선인데 이 AS 곡선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P야 P. 그래서 P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AS 곡선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국민소득이 노동자들이 똑똑하니까 물가가 변화해도요. 실질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AS는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제 눈으로 봐야죠. 옆에서 보시면 수평 아닙니까? 아니죠. 수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MV는 PY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총수요 곡선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AD 곡선이 도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D 곡선 나와서 이 물가 이렇게 쓸게요. 쓰기 힘드네요. 이렇게 돼 있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 같아지게 되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질 GDP의 결정,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에 의해서 실질 GDP가 결정되고요. 총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 산출량 잠재 GDP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수직에 돼 있고요. 노동시장 혹은 총생산함수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변화나 생산함수가 변하면 여기 나와 있는 AS 곡선이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물가가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위 이동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결정돼 생산이 결정되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게 바로 세이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가는 어떻게 결정된다? 물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하니까 물가는 통화량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한 만큼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고전학파의 모형을요, 우리가 이게 총공급, 총수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가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건 케인즈가 생각하는 동네에서 그림이고요. 고전학파의 동네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Y고요. 여기가 총공급이 뭐고 총수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자율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겹치는 걸 쫙쫙쫙 빼내면 그게 대부자금 시장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184페이지에 나와 있죠. 대부자금에 대한 투자, 요거 이자율에 반비례하고요. 저축, 이자율에 비례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가 있고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균형 이자율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수요, 이게 자금에 대한 계획된 투자고요. 자금의 공급, 저축입니다. 실질 이자율이야 여기선 저축과 투자에서 결정되는 이거를 대부자금이에요. 대부자금. 이게 자꾸 돈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화폐 시장을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를 빌려주고 사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니까 이건 항상 균형이 돼요.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돼요? 저축에는 소득이 중요하고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하게 되니까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경우는 같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축이 뭐예요? 그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투자가 뭐예요? 주입이죠. 인젝션해서 주입. 이렇게 누출과 주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를 더 집어넣어서 누출에 해당하는 게 T, 주입에 해당하는 게 G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면 또 여기서 나타낸 이자율은요, 거기 피셔 효과라는 말 보이시죠? 피셔 효과 체크하시죠? 피셔 효과는 뭐예요? 맞아요. 이 약간 장기적인 느낌이죠. 거기 보시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거기 보시면 예상, 기대물가 상승률, 요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요게 피셔 효과예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고정돼 있으면 얘가 10% 올라가면 명목 이자율이 그대로 10% 바로 가게 됩니다. 자, 고전학파일 때는 거기 보시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확대 재정정책을 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 할게요. 정부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재정정책을 한번 볼게요. 자, 재정정책은요, 완전 구축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Y라고 할게요. C, I, G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해요. 제가 갈비탕 가지고 얘기했죠. 갈비탕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300그릇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 이걸 떠나가지고 왼쪽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밀어나가는 효과가 돼서 완전 구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구축 효과 때문에 정부 정책 효과가 없고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질 이자율 상승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서 100% 구축됩니다. 총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밑에 그림 보시면 확대 재정 정책에서 총수요 자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금융 정책 볼게요. 통화 정책 볼게요. 자,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은 물가만 상승해.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MV는 PY 화폐 수량설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얘 고정돼 있고요. 유통 속도 고정돼 있고 다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만 상승하고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질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효과가 있는데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화폐 중립성이다. 그래서 화폐 시장이 실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게 고전학파고요. 그 다음 이제 케인즈 학파 볼게요. 케인즈 학파. 자, 저기서 가져오면 케인즈 학파는 자, 기본 가정은 뭐냐면 이게 대공황에서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거기 보시면 생산 능력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기계도 유휴 설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케인즈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봤냐면 수요가 중요하다 봤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세이의 법칙에 대응해서 케인즈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잉여 생산 능력이 충분하고요. 대공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자, 균형국민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니? 라고 하면 수요가 중요한 거야. 수요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걸 이제 심플하게 나타낸 게 케인즈 안에 단순한 45도 그래프예요. 여기 45도 그래프 공급인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요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총 지출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총수요라고 쓰세요. C, I, 정부 부분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총 공급이야. 그래서 이게 수요랑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균형 국민 소득이고 여기 보시면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인데 지금 미달돼 있잖아. 이 차이만큼.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GDP 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GDP 갭이다. 경기 침체 관련된 갭이고요. 요거 디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해요. 요거 디플레이션 갭.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완전 고용 국민 소득보다 균형 국민 소득이 더 작아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GDP 갭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뭐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요 같을 때가 균형이다.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요가 중요한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과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소비를 안 해. 그러면 아니 지금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팔 물건은 되게 많다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케인즈는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절약을 한다, 저축을 한다. 그러면 절약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수요 감소로 경기를 더 위축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케인즈 동네에서는 지금 물건을 안 쓰니까 지금 총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소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소비를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총수요가 줄어들면 정부도 뭐하니? 너래도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렴 해서 이렇게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게 케인즈의 아이디어죠. 이해 가시죠? 절약의 역설은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디플레이션 갭은 요게 디플레이션 갭, 총수요가 훨씬 더 커지면 인플레이션 갭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케인즈가 생각할 때 여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요. 승수 효과 있죠. 그 국민 소득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게 돼요.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승수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승수는 자, 독립 지출 증가분. 여기서 이제 정부 지출이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거고 밑에 제일 복잡한 공식 있죠. 그거 암기하세요. 1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1 세율이고요.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수입 성향이에요. 승수가 아니라 수입 성향, 임포트. 그리고 빼기 유발 투자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일 복잡한 공식 있죠. 이거 메모리 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메모리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승수의 원리는 뭐 기본 강의 때 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밑에 정부 지출 승수랑 조세 승수가 왜 정부 지출 승수가 훨씬 큰가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균형 재정 승수라고 나와 있죠.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 재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조세 수입만큼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승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민소득이 몇 배가 됩니까 하면은 똑같이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효과는 요거예요. 이건 복잡한 거니까 세율도 없고 정액세만 있다고 하고요. 수입 성향, 유발 투자 개수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1-C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서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1 되는 거잖아. 이 두 개 더하면. 이게 1. 그래서 승수는 1 돼서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텍스를 증가시킨 거랑 정부 지출 증가시킨 그거랑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승수 결정 요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유발 투자 개수가 클수록 그냥 암기하시지 마시고 우선 이건 암기하시고 우리 이거 순수 순환 효과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 때 많이 봤잖아요. 그걸 활용하세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많으면 그쵸 저축은 안 좋은 거니까 튜브 속에 사람들이 빵빵 펌프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발 투자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소득에 유발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 번 더 충격을 긍정적으로 때려주게 되고요. 저축 성향이 높을수록 이 누출이잖아. 세율이 높을수록 누출이잖아. 수입 성향이 높을수록 다 누출이잖아. 누출이 많아지면 승수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누출이 작을수록 승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시경제 관련해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GDP 뭐가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리고 균형민소득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좀 잘 정리하시고요.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모형은 저 뒤에서도 자주 보게 될 건데 기본적인 공급을 중시 여기는 고전학파랑 그리고 수요를 중시 여기는 케인작파랑 그거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소비와 투자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